예, 바로 진행하시는 분 계시지만 바로 하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노영순이라고 하고요. 어, 토론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토론문을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력의 문제, 콘텐츠의 문제, 조직의 문제, 그리고 정보의 문제 여러 가지 사실 지역의 문화적 균형 발전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좀 감동적이었다, 좀 인상적이었다는 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 하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중앙정부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협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계속 이제 민간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너무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을까. 지원금은 한정적인데, 근데 그게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원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기의 어떤 창조적인 생각과 이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민간이나 오히려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무엇보다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비스 얘기도 하셨는데 정보를 모아서 유통을 시키고 플랫폼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정부가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 정보의 플랫폼에서 여러 민간과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놀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하는 역할들을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신경 쓰고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너무 잘 들었고 저도 같이 많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는 짧게 한 3가지 정도 말씀하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문화 콘텐츠 관련돼서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좀 콘텐츠의 기술에 초점을 맞출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지역 콘텐츠 산업이나 콘텐츠 관련된 법에 규정된 개념도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의 좀 맥락적인 그런 그 뿌리에 대한 혹은 지역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주요 이제 핵심 주체인 그런 인력의 양성에서도 너무 기술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문화의 지역성, 지역 문화로서의 어떤 그 뿌리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접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지역 문화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는 지역의 특성이나 규모,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에 맞는 지원의 어떤 산업 기반의 지원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콘텐츠나 문화 이런 관련된 것들이 내용적으로는 되게 협력이 돼야 되지만 정책적으로는 부서나 칸막이가 굉장히 높고 또 예산이 별도로 집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 지역문화 콘텐츠는 그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함께 협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오늘도 많은 기관들이 소개가 됐지만 그 기관들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협력해야 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도 사실 좀 연결돼서 사용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 조직이나 지원 기관의 협력 플랫폼도 되게 좀 많아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유관 기관들끼리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협업 프로젝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변화나 또 좀 그 정책 집행 구조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문화 콘텐츠가 이제 그 지역문화 생태계 안에서 좀 작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그냥 상품 개발, 마케팅으로만 접근이 되게 되면 이 아까 그 발표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역시 이게 지역이 같이 공감을 할 때 이게 힘을 가질 수가 있고 지속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지역문화 생태계 안에서 콘텐츠 산업들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한 지역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지역 연계라든가 협력 그리고 또 주체의 문제도 저는 청년에 주목해야 되는 건 동의는 하는데 실제로 지역이 소멸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청년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지속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한 지역문화 생태계적 관점에서 이 콘텐츠 산업도 좀 연결이 되어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 콘텐츠 연구소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제 여기는 저희 이제 회사 이제 부설 연구소고 저희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기획자들, 그다음에 건축가들, 도시계획가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공간 문화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사실 이 네 개의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이 발표하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사실 질문할 것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네 개의 사례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다양성이나 또는 지역 특화된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토론문은 119페이지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199페이지부터. 근데 여기 보면 왜 도시는 창업자들,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고요. 그리고 왜 창업자들은 도시 공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써놨고 두 번째는 이 창업자들이 이러한 도시 공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로컬리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만의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로컬리티가 도시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논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사실 창업자들이 어떤 사례 발표 중에 대부분이 상당히 좀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만의 어떤 로컬 단위에 있는 농산물이나 또는 어떤 지역 콘텐츠들이나 쉽게 말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로컬 창업이 가능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어떤 채널들이 많이 좀 열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본부장님께서 1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광주문화재단의 김지훈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재단의 팀장님께서 예술로 사업에 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또는 예술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련 토론문은 201페이지하고 2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는 주제들은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특히 이제 민선 8기에 문화예술 정책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 게 우리 문화 분권과 문화 자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토론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지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한 50년 동안에 일종의 문화행정의 전달 체계들을 어떻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과 연계된 문화재단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끔 잘 짜여진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저는 이제 그게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런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칸막이의 어떤 가치 또 개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법은 예를 들어서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 지역문화진흥법, 또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법들, 또 그와 관련된 각 문체부의 과들
그래서 이런 칸막이 체계를 벗어나야만이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로 나아갈 어떤 길이지 않겠냐는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의 좁은 의미에 있어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어떤 창작의 활동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문화 향유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해석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쭉 변화된 환경들에 보면은 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도구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된 사례에 대해서는 202페이지에 간략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적어도 이제는 예술가들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동안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했던 많은 문화예술의 정책들이 예술가를 지원해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내용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들이 아닌 새로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또 다른 예술 영역의 새로운 확장들이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창영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창입니다. 좀 전에 저기 로비에서 이 포럼을 기획하신 우리 이여진 교수님하고 잠깐 담소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나비스를 누가 처음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여진 교수님이 본인이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은 진짜 국가 훈장을 수여할 만큼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 사실 제가 이제 나비스 초창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포럼도 전부터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비스에 대해서 그냥 여느 다른 포럼 플랫폼과 같이 그냥 지식정보 플랫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제 분야인 이제 균형 발전이나 관광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 나비스의 역할과 과제가 무궁무진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은 203페이지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이 나비스가 앞으로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하겠다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 이걸 토론문에 실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방분권의 아이콘 하면 문재인 정부인데 과연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이어갈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인수위 김병준 균형발전위원장께서 오셔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제 지방분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지방분권 하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전이 2019년부터 계속 진행돼 있고 지금까지는 해수부 부처만 이제 80% 정도 진행됐고 올해부터는 이제 문체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 오늘 테마인 문화 쪽 또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방분권 그러면 지방에서는 쌍수를 들여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다가오거든요. 이제는 지방 수동적 입장에서 지방정부가 이제는 자기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운영 관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랄지 또는 어떤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고급 인력들, 전문 인력들에 비해서 지방정부는 정말 이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이제 지역이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방정부가 수행할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 스스로 자기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지방분권 시대에는 이제는 지방이 경쟁자가 아니고 이제는 서로 상생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이 지방분권 시대에는 사실상 너무 이제 지방이 이걸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겪을 것이고요. 이런 사업 주체가 되는 지방 정부가 서로의 어떤 배치마킹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스가 앞으로 지방 분권 시대에 지방 정부 간의 성공 사례를 배치마킹하고 어쨌든 간에 지방 정부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 최소화를 위한 정보 교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비스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데 지금 현재는 나비스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이 필요한 그런 역할은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종합 정보 지식 플랫폼 그 정도밖에 돼 있지 않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국가 균형이 소속이다 보니까 균형 발전 사업에 치중해 돼 있는데 오늘 우리 문화 쪽도 있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 내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문화 세션, 도시재생 세션 또는 뭐 산업경제 일자리 세션 이렇게 세부적인 구체적인 디테일한 플랫폼에서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나비스가 기존에 있는 다양한 각 분야별 플랫폼과의 통합 연동하는 연계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나머지는 토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효정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역문화 네트워크 대표 김효정입니다. 오늘 사례 발표들을 보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지역 콘텐츠라고 한다라면 너무 진부하다 아니면 너무 교육적이다, 설명적이다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4개의 기업 사례들을 보고 지역 콘텐츠로서도 성공할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상품화 가능하겠구나, 사업화 가능하겠구나 하는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사업에 조그마한 하나의 비중으로 아니면 어떤 그 끼워넣기식의 지역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 콘텐츠를 하나의 장르 아니면 하나의 분야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오늘 굉장히 어렵게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애로사항들을 겪습니다. 근데 또 우리도 그 기관들이 또 다양한 사업들, 정보들을 오늘 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이 기관들이 상호 매칭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과잉 정보들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그 정보들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맞춤형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 가서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채집해야 되는지 이런 루트에 대한 것들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아까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이라든지 또 사업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분야별로 어떻게 루트를 타고 들어가서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그 다양한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만들어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창구 역할을 나비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현재 나비스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콘텐츠라든지 다양한 지역 그 콘텐츠들을 담아서 노출을 하고 있지만은 또 실제 수요자들 아까 로컬 크리에이터가 신규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발생을 했었을 때 어디로 접근해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해주시면 문화 쪽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송은미 지역문화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 문화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을 늘 생각을 합니다. 실은 오늘 토론에 제가 성공적인 사례와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그리고 지방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사실 문화와 관련된 작은 공동체는 전부 다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이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7가지 유형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경제활동의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업에서 발표하신 그 광주 전남 자율과제 지역산업 연계 강화라는 마지막 부분의 3차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 현장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실제 이런 지원 사업이 경제 활동을 이루어져야 그것이 지역 문화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이제 지역의 역사성과 공간, 장소적 특징 그리고 그런 문화 산업들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중간 지원, 중간 전문가 조직이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지원 시스템이 우리 마지막에 발표하셨던 사업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준식 시사인라이프 대표님 1분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창업자들, 스타트업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며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 4개의 로컬 컨텐츠 비즈니스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감동적으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 상품이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가 스토리가 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상품이라는 건 로컬 컨텐츠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로컬이 브랜드가 되고 로컬이 스토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4개의 기업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큰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컨텐츠가 어떤 유형을 띠고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는 지금 제가 들어서 보여드린 이 로컬의 진화라는 책에서 부존 자원과 발굴 자원과 창조 자원의 성격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부존 자원이 발굴되면서 그러니까는 스토리를 입게 되고 그게 상품화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창조적인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통해서 창조 자원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창조 자원이 다시 부존 자원이 된다. 이런 로컬 콘텐츠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요즘 미디어에서 말하는 오가닉 미디어가 말하는 그 콘텐츠와 컨테이너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콘텐츠가 된다는 이런 내용과 맞물려 떨어지고 있는 점들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로컬 콘텐츠 스타트업들의 활동이 더욱더 많이 좋은 우수 사례로 보여지고 또 그 내용들이 좀 연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하이퍼로컬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퍼로컬을 협소한 영역 그 면적의 로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이퍼라는 접두사는 초월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즉 하이퍼로컬이란 말은 포스트 로컬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대안적인 의미, 즉 로컬을 초월하는 새로운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기업들이 그런 초월적 로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NFT와 결합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로컬의 새로운 형태의 시민 자산화나 관계 인구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신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적되고 또 계속 이야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앞서 노영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도 모자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소화하느라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말씀 나눠주신 8분의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협력의 의미가 더해지는 그런 행사가 많아지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